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76세의 김노인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맞아 유럽으로 황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때 가이드 없이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여행 마니아였기에 노후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파리에서 시작해 로마까지 이어지는 10일 일정 미리 예약한 유명 관광지 투어, 사진으로만 보던 유럽의 건축물과 예술품들이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4일째 베네치아 골목을 걷던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어지러움으로 생각했지만 인내 의식을 잃고 경련까지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고 현지 의료진이 도착하기까지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통역도 없고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3,000유로를 선불로 내야만 했습니다.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딸에게 전화했지만 시차 탓에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절차조차 생소한 현지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했고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하는 비용과 절차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던 황혼의 여행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해외여행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위험 중 첫 번째는 바로 신체 기능의 예측 불가능한 저하입니다. 젊을 땐 느끼지 못했던 작은 증상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심장 박동, 관절 상태 등은 일상생활에서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장시간 비행과 시차 적응, 낯선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겹치면 돌연한 신체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는 의료 시스템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빠른 응급처치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은 일반적으로 질병의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를 단순한 피로나 소화불량으로 오인하고 방치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이는 곧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오해가 발생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의 응급실은 긴 대기 시간이 흔하며 고령자라 해도 우선순위로 치료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는 해외여행 자체가 일종의 신체적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얻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고령자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갑작스러운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돌발 사고입니다. 노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은 인생의 마지막 선물일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여행은 그 마지막을 비극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72세의 박노인 부부는 친구들과 함께 패키지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TV에서 본 알프스 풍경, 베를린 장벽, 루브르 박물관의 명화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8박 10일짜리 일정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이동하고 장거리 비행 후 곧장 관광이 이어졌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이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오겠냐는 생각에 억지로 버텼습니다. 둘째 날엔 하루에 무려 5도시를 돌며 기념 촬영과 쇼핑을 반복했습니다. 화장실을 찾을 시간도 없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30분 걷고 다시 버스를 타는 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만보는 기본이고 호텔에 들어가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말도 없이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넷째 날 프라하 시내 투어 중 박노인의 아내가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여겼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급격한 탈수와 과로로 인한 저혈압 쇼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투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다음 날 오스트리아 일정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취소를 요구했지만 위약금이 수십만 원에 달했고 숙소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고 비행기 날짜를 변경해 조기 귀국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그냥 동네 뒷산이나 갈 거리라며 후회했고 아내는 일주일 넘게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해외여행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위험 중 두 번째는 바로 강행군으로 인한 체력 저하입니다. 일반적인 여행 패키지는 젊은 여행객을 기준으로 짜여 있어 하루 10시간 이상의 이동과 도보가 기본입니다. 노년의 몸은 회복 속도가 느리고 무리한 일정이 이어지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실신, 저혈당,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자신의 체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젊은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계단 몇 개를 오르는데 숨이 차고 버스 타는 사이 체온이 급격히 변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소화 기능에도 큰 무리가 옵니다. 일정이 빡빡할수록 식사는 급하게 하고 화장실은 참게 되고 수면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고령자의 신체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게 됩니다. 여행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며 이는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해외여행 중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고령자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키지 여행은 단체의 흐름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번 일정에서 이탈하면 전체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 저하는 단순히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낯선 환경에서의 긴장감이 더해져 넘어지거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넘어져 골절상이나 뇌진탕을 입는 고령자의 사례도 잦습니다. 병원 진료는 곧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지고 이후 여행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69세 이정자 씨는 평생 꿈꿔온 스페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매치기로 악명 높은 곳이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조심하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첫날 마드리드 광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며 행복을 만끽하던 중 낯선 청년이 다가와 한국에서 왔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인상에 경계심이 풀린 사이 청년은 함께 사진을 찍자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고 돌아선 순간 이 씨의 가방이 열린 채 지퍼가 풀려 있었습니다. 여권, 지갑, 심지어 복용 중인 약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하러 간 경찰서는 차가웠습니다. 이런 건 매일 있는 일이라며 사건 접수조차 소극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소지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조차 막막했고 여권이 없어 대사관에 연락해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고 호텔 예약도 여권 정보가 필요해 투숙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거리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다 경찰의 도움으로 임시 쉼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행은커녕 길거리 노숙자가 된 것 같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해외여행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위험 중 세 번째는 바로 외국인의 눈에 고령자가 쉬운 범죄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여행자에 비해 판단력이 느리고 대응이 느리며 당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매치기나 사기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유럽의 유명 관광지는 노년층을 겨냥한 전문 범죄 조직이 활동 중이며 이들은 대화로 접근한 뒤 동선과 행동 패턴을 파악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릅니다. 고령 여행객은 짐이 많고 움직임이 느리며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아 범죄자의 눈에는
저항 없는 ATM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권과 현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단 한 번의 소매치기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낯선 언어 환경과 법 체계 속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형식적이고 연로한 피해자는 진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닙니다. 여권을 잃으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고 대사관을 찾아가야 하며 본국과의 연락도 끊기게 됩니다. 약을 도난당하면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스마트폰까지 사라지면 가족과의 연락마저 두절됩니다. 노년층에게 이런 상황은 곧 공포이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해 심리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겨냥한 범죄는 단순히 지갑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행객을 납치해 돈을 갈취하거나 숙소 정보를 털어 동행인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 여성이 혼자 다닐 경우 혼자 있는 노인이라는 점이 범죄자에게는 유혹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고령 여행객이 외국에서 강도나 사기, 심지어 인신피해를 당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온 74세 이종국 씨는 은퇴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캐나다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끌렸고 평소 폐기능이 약한 것을 알면서도 맑은 공기면 오히려 좋겠지라며 무리해서 출발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시작해 로키 산맥을 둘러보는 9일간의 코스는 첫날부터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공기마저 상쾌해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3일째부터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새벽 기온에 대비하지 못한 이 씨는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감기약만 복용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숨이 가빠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산악지대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는 폐에 큰 부담을 줬고 급성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보험 문제와 언어 장벽, 병원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루 만에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되고 아내 혼자 이 씨를 부축해 호텔 방 안에서 꼼짝없이 남은 여행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단풍 여행은 침대 위에서 가래를 뱉고 숨을 헐떡이는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입원 치료를 다시 받아야 했고 병원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절대 무리한 여행을 해선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캐나다의 단풍은 너무도 아름다웠지만 몸이 기억한 건 살을 애는 듯한 공기와 끊이지 않는 기침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해외여행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위험 중 네 번째는 바로 날씨 변화가 호흡기 질환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층의 폐는 젊었을 때보다 탄력성과 회복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급격한 기온 변화나 건조한 공기에 노출될 경우 쉽게 염증이 생기고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은 지역이나 기후 차이가 심한 나라를 방문할 경우 작은 감기 증상도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고령 여행객들이 자신이 기저질환자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으니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행 중에는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일정상 새벽 이동이나 야외 관광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몸이 기온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면역력을 급격히 낮추고 호흡기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겨울철 유럽, 북미, 고산 지역 여행은 차가운 바람과 건조한 공기가 동시에 덮쳐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르게 고령자의 경우 기관지 점막이 약해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그 결과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렴은 노인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한 번 걸리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합병증의 위험도 매우 큽니다. 또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언어 소통이 어렵고 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 여행객들은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노년의 여행은 낭만이 아닌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은 평소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낯선 기후에서는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깨끗한 공기, 이국적인 자연을 꿈꾸며 떠나는 여행이 결국 산소호흡기와 병원, 침대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날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여행은 치명적이며 단 한 번의 기온 변화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세 최말순 씨는 평생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주들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고 자녀들도 흔쾌히 항공권과 여행 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눈이 휘둥그레졌고 넓고 깨끗한 거리, 끝없이 펼쳐진 쇼핑몰, 온 가족이 모여 웃는 풍경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5일째 갑작스러운 폭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엔 위장약만 먹으면 괜찮았던 증상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복부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자 자녀들이 911에 전화했고 곧바로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최 씨는 곧바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충수염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치료는 신속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최 씨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이 본인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예상 진료비가 무려 3만 달러, 한화로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경황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서비스를 동원해 병원 측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병원 측은 선불 또는 보증이 없으면 퇴원 후 청구가 불가하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수술은 받았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자녀들의 급여 통장이 텅 비었고 최 씨는 내가 괜한 짐이 됐구나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생에 꾸미던 미국 여행은 여행 후 몇 달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해외여행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위험 중 5번째는 바로 의료보험의 제한성과 그에 따른 막대한 치료비 부담입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건강보험 체계는 해외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응급실 진료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고령자는 기존 질환이나 나이 제한으로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보장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고령자는 여행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탈수나 장염, 감기 증세도 나이 든 몸에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응급실을 찾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먼저 비용부터 요구하며 보험 여부에 따라 진료의 속도와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병원은 아예 보험 서류 제출 전까진 진료 자체를 거부하거나 퇴원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의료 민영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나라로 응급차 탑승부터 수술, 입원, 진통제 한 알까지 모두 별도의 청구 항목으로 분리되어 청구됩니다. 수술 한 번에 수천만 원, 입원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아든 순간 여행자와 가족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언어 장벽과 병원 시스템의 차이까지 더해지면 병보다 그 상황 자체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보험의 존재만으로 안심해선 안 됩니다. 여행자 보험은 보장 내용이 매우 복잡하며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노년층의 경우
기저질환 관련 치료 제외라는 조항으로 인해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흔한 노인성 질환은 보험에서 예외로 처리되며 이러한 내용을 미리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떠안게 됩니다. 사전 동의서 하나 없이 받아들인 진료가 나중에 거절당해 전액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3세 김혜순 씨는 평생을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과 함께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식 입맛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김 씨가 평생 소원이라며 선택한 여행지는 다름 아닌 프랑스였습니다. 에펠탑을 직접 보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커피 한잔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친구들과 단체 여행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도착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제공된 달팽이 요리와 치즈가 잔뜩 들어간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평소라면 젓가락도 대지 않았을 음식을 이왕 왔는데 안 먹으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삼켰습니다. 고소하다며 웃던 옆자리 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어 한 접시를 비웠고 후식으로 나온 와인까지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배가 땅처럼 단단해지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장은 전쟁터가 되었고 새벽에는 폭통으로 침대에서 뒹굴며 신음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엔 얼굴이 창백해졌고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급히 약국에 데려갔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제대로 된 약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일정은 그대로 포기해야 했고 호텔에서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모든 음식이 무서워져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결국 귀국할 때쯤엔 체중이 4kg나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니 파리 갔다더니 얼굴은 왜 이리 초췌하냐고 놀랐고 김 씨는 음식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줄 몰랐다며 2번 다시 해외는 꿈도 안 꾼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해외여행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위험 중 6번째는 바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 초래하는 소화장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식 식단에 길들여진 위장은 기름기 많고 향신료가 강한 서양식 음식에 갑작스럽게 적응하지 못하며 이는 심각한 소화 불량이나 장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부룩함이나 가벼운 복통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경우에 따라 구토, 설사, 탈수까지 이어져 여행 자체를 망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고령자의 소화기관은 노화로 인해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자극적인 음식이나 낯선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버터, 치즈, 생고기, 해산물, 향이 강한 허브류는 우리 몸의 알레르기 반응이나 급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노인은 이러한 증상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해 장기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사를 피하게 되고 결국 영양 불균형이나 탈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음식 선택의 자유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체 패키지 여행일수록 정해진 식단과 메뉴가 제공되며 낯선 환경에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에 무심코 노출되기도 하며 식사 도중 이물감이나 구역질이 올라와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결국엔 억지로 먹고 그 대가로 소화기관 전체가 무너지는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현지 약국에서 소화제를 구입하려 해도 언어, 장벽, 성분 차이, 복용 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어떤 약은 국내와 다르게 작용하여 오히려 장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행 중 복용 중인 다른 약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잘못된 약 복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끗이 씻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세균 감염, 심장병, 치매, 폐혈증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몸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세균의 온상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피부가 썩고 장기가 망가지며
심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샤워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아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6곳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입안입니다. 입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온몸에 치명적인 병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입 냄새가 심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안 세균이 온몸을 공격하면서 치매, 심장병, 당뇨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양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입속은 세균의 온상입니다. 하루만 양치를 소홀히 해도 세균이 수백 배로 증식합니다. 이런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속 깊이 퍼지면 심장과 뇌까지 공격합니다. 실제로 입속 세균이 많을수록 심장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치를 게을리하는 것이 곧 심장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입속 세균 중 일부는 뇌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뇌에 도달하면 염증을 일으켜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치매가 진행됩니다. 즉, 매일 이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에서 입속 세균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입을 씻지 않는 것이 곧 뇌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당뇨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안에 세균이 많아지면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염증 물질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잇몸병을 방치할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까지 커집니다. 단순히 이를 닦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닦아야 합니다. 하루 3번 양치는 기본이고 자기 전에는 특히 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치실과 혀 클리너도 필수입니다. 혀를 닦지 않으면 세균이 남아 다시 이빨과 잇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입안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양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치매, 심장병, 당뇨병이 당신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입안의 청결이 곧 장수의 비결입니다. 입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목숨을 잃을 뻔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잇몸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습니다. 양치를 대충 하고 치과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잇몸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진단 결과 세균성 심내막염이었습니다. 입속 세균이 혈액을 타고 심장까지 침투하면서 심장 판막에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긴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작은 잇몸 염증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양치질 하나 소홀히 한 것이 목숨을 위협한 것입니다. 입속 세균이 온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귀 속입니다. 귀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귀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청력 저하, 만성 기염증, 심지어 뇌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귀 건강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귀 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듣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먼지가 가득합니다. 귓바퀴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 속 깊은 곳에 쌓이는 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고
이물질과 함께 엉켜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귀가 막히면 소리가 왜곡되거나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청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며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귀에 염증이 생기면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귀는 머리와 가까운 신체 부위입니다. 귀 속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점차 안쪽으로 퍼지면서 두개골과 뇌로 침투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이염을 방치했다가 뇌수막염으로 발전한 사례도 많습니다. 귀 속이 더러우면 단순한 청력 저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뇌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씻는 방법입니다. 면봉으로 귀 속을 후비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귀지를 깊숙이 밀어넣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봉 대신 따뜻한 물로 귓바퀴와 귓구멍 입구를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귀 속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청력을 잃고 심지어 뇌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귀를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한 귀가 있어야 오래도록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목숨이 위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여성이 몇 달 전부터 귀에서 진물이 나고 가끔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말까지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진단 결과 뇌수막염이었습니다. 귀 속 염증이 심해지면서 세균이 두개골을 뚫고 뇌로 침투한 것입니다. 의사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뇌로 감염이 퍼진 상태라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마비된 얼굴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귀지와 염증을 방치한 대가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귀 속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단순히 귀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귀 속 문제라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발가락 사이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 무좀, 세균 감염, 심한 경우 발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액순환이 약해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며 치료가 늦어지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운 환경이라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씻지 않으면 피부가 짓무르고 갈라지며 하얗게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무좀, 즉 족부백선의 시작입니다. 무좀은 단순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피부를 뚫고 깊숙이 퍼지는 질병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톱까지 변형되고 감염이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지 않으면 악취도 심각해집니다. 땀과 각질이 쌓이면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이는 단순한 땀 냄새와 차원이 다릅니다.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의 신발과 양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균 감염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갈라지면 세균이 쉽게 침투하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봉화지겸이라는 심각한 감염은 발이 붉게 부어오르고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발전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세균 감염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당뇨발, 즉 당뇨병성 족부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가락 끝부터 괴사가 시작되고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중 상당수가 발 관리 소홀로 다리를 잃고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으려면 비누를 사용해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문질러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특히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지 않도록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습한 상태로 방치하면 무좀균과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지 않는 것은 세균을 직접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씻고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발이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지 않아 다리를 절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남성이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증을 느꼈지만 단순한 무좀이라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연고만 바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이 심하게 붓고 검붉게 변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봉화지경과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세균이 발가락 사이의 상처를 통해 침투하면서 감염이 퍼진 것입니다. 의사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감염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다리 절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발목 위까지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 의족을 착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무좀을 방치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철저한 발 위생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배꼽입니다. 배꼽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 심각한 감염, 심지어 장기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꼽은 작고 깊숙한 구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온갖 먼지, 땀, 각질이 쌓이며 배꼽 안에서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합니다. 배꼽을 방치하는 것은 세균의 온상을 몸에 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배꼽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가 심해진다는 것은 이미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꼽 안이 끈적이고 축축해지며 검은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배꼽 주변이 붉게 부어오르면서 고름까지 차게 됩니다. 이 배꼽염이 심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꼽을 씻지 않으면 심각한 내부 장기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꼽은 태아 때 탯줄이 연결되어 있던 자리로 혈관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만약 배꼽에 감염이 생기면 세균이 내부로 침투해 복막염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이런 감염이 빠르게 퍼질 수 있어 더욱 치명적입니다. 배꼽에 쌓이는 때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 땀, 피지,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특히 배꼽 안이 축축하면 곰팡이가 서식하면서 심각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꼽 안에서 곰팡이 감염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배꼽을 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세게 문지르거나 깊숙이 면봉을 찔러 넣으면 오히려 상처가 생겨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부드러운 면봉이나 젖은 수건으로 살살 닦아야 하며 샤워할 때 비누를 이용해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배꼽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 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배꼽을 방치하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퍼지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배꼽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깨끗한 배꼽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꼽을 씻지 않아 목숨을 잃을 뻔한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배꼽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가려움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꼽을 씻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안에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냥 놔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이 붉어지고 부어오르더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배꼽에서 고름이 흘러나왔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배꼽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세균이 피부를 뚫고 내부로 퍼지면서 염증이 장기 근처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배를 절개해 고름을 배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세균이 혈액을 타고 퍼지면서 복막염이나 폐혈증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습니다. 치료 후에도 배꼽 주변 피부가 괴사해 일부를 절제해야 했고 흉터가 남았습니다. 배꼽을 씻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이 심각한 감염과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꼽 관리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5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극심한 악취는 물론 심각한 피부병과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사타구니의 세균이 몸 전체로 퍼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곳을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신체에서 가장 습하고 따뜻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걸을 때마다 마찰이 생기고 땀이 차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씻지 않으면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증이 생기며 결국 사타구니, 백선, 즉 무좀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백선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흔해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사타구니의 악취는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닙니다. 땀과 피지가 엉겨붙어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강한 악취를 풍깁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지 분비가 불균형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깨끗이 씻는 것뿐입니다. 사타구니를 씻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봉화지겸, 즉 피부 깊숙이 퍼지는 세균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봉화지겸은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로 생각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를 씻을 때는 비누나 저자극 세정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특히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면서 피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속옷도 청결이 중요합니다. 땀이 잘 흡수되는 면 소재 속옷을 입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타구니 위생을 소홀히 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감염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사타구니를 철저히 씻고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사타구니가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씻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남성이 사타구니 주변이 가렵고 붉어졌지만 단순한 땀띠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연고만 바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타구니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봉화지겸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세균 감염이 피부 깊숙이 퍼지면서 사타구니뿐만 아니라 허벅지까지 부어올랐습니다. 의사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폐혈증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피부 괴사가 심한 부부는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사타구니를 씻지 않고 방치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증을 무시한 결과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타구니 위생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손톱 밑입니다. 손톱 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균이 온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손은 하루 종일 다양한 물건을 만지면서 엄청난 양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접촉합니다. 특히 손톱 밑에는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곰팡이균 등 온갖 병원균이 숨어 있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식중독, 장염, 피부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밑이 더러우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면역 체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채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면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하면서 각종 감염병을 유발합니다. 감기나 독감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 손톱 밑에 세균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으면 손톱 무좀, 즉 조갑진균증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손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하며 심한 경우 손톱이 들뜨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톱 무좀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톱까지 번질 위험이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톱 밑 위생을 철저히 지키려면 손을 씻을 때 손톱 밑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비누를 사용해 손톱 밑을 문지르며 세균을 제거해야 하며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손톱을 자를 때는 너무 짧게 자르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당한 길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을 몸속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무관심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손톱 밑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아 끔찍한 감염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남성이 손톱이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평소 손을 자주 씻지 않았고 손톱 밑에는 보이지 않는 때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손끝이 붓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고름까지 차올랐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손톱 밑 박테리아 감염이었습니다. 세균이 손톱 밑으로 침투하면서 염증이 퍼진 것입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감염이 손 전체로 번지면서 폐혈증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의사는 즉시 손톱 일부를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염이 심해 결국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는 것은 작은 병균을 몸속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무심함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손톱 밑이 건강한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몸을 씻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 6곳을 철저히 씻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염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더 이상 위생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깨끗한 몸이야말로 장수의 기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너랑 말하는 것도 지친다. 부부관계는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도 없습니다. 다만 무관심이 쌓이고 다툼이 반복되며 어느새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는 순간이 올 뿐입니다. 함께 있지만 외롭고 대화는 상처가 되며 상대방이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이미 부부의 인연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미움이 무관심으로 변하는 순간 부부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첫 번째 신호는 모든 대화가 결국 다툼으로 끝날 때입니다. 대화가 사라진 부부는 위험하지만 대화할 때마다 싸우는 부부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화는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매번 다툼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꽃이 튑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라는 말이 너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야로 변하고 오늘 힘들었어 라는 말조차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라는 날카로운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만 남습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대화의 방식입니다. 서로 이해하려는 태도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태도가 앞서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상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언성이 높아지며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처음에는 화해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조차 귀찮아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싸움이 반복될수록 상대방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대화의 끝이 항상 상처뿐이라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말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화할 일이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도 멀어집니다. 대화가 다툼으로 끝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남아있다면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감정이 식으면 작은 불만도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남은 것은 말싸움뿐이고 그 싸움마저도 지칠 때가 되면 완전히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런 관계를 방치하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싸우더라도 화해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결국에는 싸움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되고 서로에게 관심도 기대도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부부로서의 인연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대화가 싸움으로 끝난다면 단순한 성격 차이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부 관계가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 상처 주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끝이 다툼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의 마지막 인연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38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대화가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격해졌고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 서로를 비난하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예전부터 그랬어. 당신도 다를 게 없잖아. 말 한마디가 쌓여 폭발했고 화해하려는 노력조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함께 살아야 할까? 순간 아내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희미해졌습니다. 몇 주 후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38년 동안 함께했지만 대화가 상처가 되고 다툼이 일상이 된 순간 그들의 인연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부부의 끝은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다툼이 반복될 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두 번째 신호는 배우자가 힘들어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입니다. 배우자가 힘들어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부부의 인연은 이미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감정적인 연결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지쳐 보이거나 속상해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점점 상대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해지고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가장 먼저 걱정했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한숨을 쉬어도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부부 관계가 차갑게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아파도 나도 힘들어라며 무관심하게 넘어간다면 관계의 균열은 이미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공감입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사라지는 순간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될 뿐입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도 귀찮거나 짜증이 난다면 이제는 감정보다 의무로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리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무관심이 지속되면 상대방도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로받지 못한 배우자는 점점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지고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서 부부 관계는 점점 형식적인 관계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어느 순간 둘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고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면 부부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이혼을 고민하거나 부부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채 몸이 건조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부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심과 배려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한마디가 부부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남아있다면 배우자의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무관심이 쌓이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공허한 관계뿐입니다. 29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가장 먼저 위로해 주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서로의 감정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서 돌아와도 아내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피곤하다고 해도 남편은 무심하게 TV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건강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무덤덤하게 그럼 병원 열심히 다녀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아내도 남편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 상담을 받아봤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29년을 함께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무관심해진 순간 두 사람의 인연도 조용히 끝나버렸습니다.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세 번째 신호는 밖에서는 잘 웃다가 배우자 앞에서 무표정이 될 때입니다. 밖에서는 웃고 떠들지만 집에 들어오면 무표정이 된다면 부부의 인연은 이미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앞에서 무표정해진다면 그 관계는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혹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앞에서는 웃음이 나오지 않고 말수도 줄어든다면 더 이상 상대에게 감정을 쓰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밖에서는 밝고 활기차게 행동하면서도 집에 오면 무표정해진다면 그것은 이 사람과는 감정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배우자도 이를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지만 무미건조한 대답이 반복되면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 표현이 사라지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결국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배우자 앞에서 무표정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었거나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편하지 않거나 대화할 필요조차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주는 감동이나 재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부부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서로가 무표정한 얼굴로 마주하다 보면 감정의 온도는 더욱 차가워지고 나중에는 최소한의 대화조차 귀찮아집니다.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면 이미 부부의 인연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앞에서 무표정해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작은 미소라도 먼저 건네야 합니다. 한 사람의 표정 변화가 부부 관계를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무표정이 익숙해지는 순간 부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질 수 있습니다. 36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누구보다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농담을 던지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무덤덤했고 식사 시간에도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웃으며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무표정하구나. 그날 이후 아내도 더 이상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둘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렇게 36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부부의 끝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표정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네 번째 신호는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는데도 신경 쓰지 않을 때입니다. 부부 관계가 끝나가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서로에게 내뱉는 말이 상처가 되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순간입니다.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지만 독이 된 말은 그 다리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날카로운 말들이 습관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같이 사는 게 지겹다. 이런 말들이 오가지만 이제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무덤덤할 뿐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갈 때는 비난과 조롱이 오가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가슴을 찌를 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상처받기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됩니다. 감정이 메말라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부부는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회복하려는 마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없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관심이 결국 완전한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려 무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 자체가 사라집니다. 싸우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점점 대화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한 집에 살아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갑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비난하는 말을 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부부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도 애정도 없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일 뿐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서로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작은 노력이라도 없다면 부부의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35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내뱉는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그래서 뭐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해?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지만 둘 중 누구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싸울 때마다 화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과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일상이 되었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무덤덤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아내는 그 말조차 흘려버렸습니다. 결국 둘은 조용히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함께한 세월이 35년이었지만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순간 부부의 인연도 끝나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큰 싸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말이 더 이상 아무 의미도 갖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다섯 번째 신호는 모든 대화가 결국 다툼으로 끝날 때입니다. 부부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밥을 함께 먹어도 대화가 없고 밥맛조차 없다면 그것은 부부의 인연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식사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침묵이 익숙해집니다. 한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떠들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밥을 먹고 일어납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 있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 휴대폰을 바라보거나 TV 소리에만 의존합니다. 질문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밥맛마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억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차라리 혼자 먹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밥상 앞에서도 공허함만 남습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 때는 밥 한 끼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이 쌓이면 대화도 줄어들고 결국 함께하는 식사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지루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부부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집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삶을 따로 살아가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대화 없는 밥상은 대화 없는 결혼 생활로 이어지고 끝내 부부라는 이름만 남게 됩니다.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온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만약 함께 밥을 먹어도 아무런 대화가 없고 음식이 맛없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신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침묵이 익숙해지는 순간 인연은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식탁 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33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밥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TV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고 아내는 스마트폰만 쳐다보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식사 시간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몇 숟가락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구나. 함께 살아온 세월이 33년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식사를 따로 하기 시작했고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부부의 끝은 큰 사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순간 이미 부부의 인연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부부의 끝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롭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아직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따뜻한 한마디가 쌓이면 잊고 지냈던 애정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함께 극복할 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60대에 병원 신세를 지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장수 체질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장수할 체질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삽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꼭 적어주셔서 모든 시청자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장수 체질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가족 중에 장수한 사람이 많은 경우입니다. 가족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모, 조부모, 그리고 그 윗세대까지 장수한 사람이 많다면 당신 역시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자는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유전적인 요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긴 세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집안과 단명하는 집안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어떤 집안은 80세, 90세를 너끈히 넘기는 어르신들이 즐비한 반면 어떤 집안은 60대, 심지어 50대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병 없이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병을 달고 삽니다. 바로 가족력이 그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혈관 건강, 면역력, 세포 재생 능력까지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없이 오래 사셨다면 당신도 같은 길을 걸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중년부터 병치레를 시작했다면 같은 위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암,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질병은 유전적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가족 중에서 이런 질환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많다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로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곳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즐비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서 장수할까? 물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가족력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대대로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병에 강하고 세포 노화 속도도 느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수명이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단명 쪽이라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전은 절대적이지만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단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운명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전적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을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8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이 많다면 당신은 이미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만 유지해도 100세 시대를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족력이 좋지 않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한 가족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극과 극의 운명을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다른 한 명은 55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 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 집안은 장수했고 아버지 쪽 집안은 심장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불길한 유전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55세에 세상을 떠난 남성은 평생 큰 병 없이 살았지만 가족력에 더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멀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의 삼촌,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비슷한 나이에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반면 95세까지 장수한 형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쪽 집안에서 받은 강력한 유전자의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더 건강했고 나이가 들어도 병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력은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당신의 가족력을 아는 것이야말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인 경우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라는 것은 곧 장수 체질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생명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몸속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병을 몰고 옵니다.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혈압이 높아도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과 고혈압을 방치한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은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서서히 썩어갑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온몸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 저하, 신경마비, 신장 손상, 심지어 발끝이 썩어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사지가 썩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혈당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라면 이미 장수 체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당장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고혈당은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오늘의 방심이 내일의 병원 침대를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장기는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혈압과 혈당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의 마지막이 병원에서의 투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혈압과 혈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지켜야 합니다. 75세 박 씨는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고 병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소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한 결과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78세 또 다른 여성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 조금이 문제였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했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발끝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이 망가져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평범했던 삶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방심하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의 붕괴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수명을 깎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걷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생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몸은 점점 녹슬어가고 결국 병들어 쓰러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운동 부족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되고 관절이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칩니다. 심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서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살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와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80세, 90세가 되어도 허리가 곱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60대부터 휘청거리고 70대만 되어도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한쪽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다른 한쪽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1년에 1%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몰려옵니다. 결국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삶의 질이 무너지고 결국 고통 속에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운동이야말로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며 면역력까지 강화됩니다. 걸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근력 운동을 하면 뼈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심장은 나빠지고 뼈는 약해지며 결국 몸이 망가져 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걷고 뛰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썩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79세 김 씨는 젊었을 때는 튼튼한 체격을 자랑했지만 은퇴 후 집에서만 생활하며 운동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자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70대에 들어서자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결국 혼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몇 년 후 그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남성은 달랐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었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허리가 꼿꼿했고 혼자서 시장을 다니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침대에서 누워 지내고 누군가는 건강하게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오직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오늘의 나태함이 미래를 파괴합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심지어 암 발생률까지 높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몸속에서 끊임없이 독소가 생성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평소 아무런 증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 대부분 그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뇌까지 망가뜨립니다.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또렷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60대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깁니다. 그러다 결국 몸이 망가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쌓인 스트레스가 몸을 잠식해가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실험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수명이 짧아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개는 이유 없이 털이 빠지고 위장 장애를 겪으며 심지어 성격이 변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동물도 이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몸속 장기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은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쉽게 화를 내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털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가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가슴 속에 쌓아두면 스트레스는 독이 됩니다.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 당신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79세의 정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자식 문제, 경제적인 걱정, 사소한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았고 속이 타들어가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쌓아둔 결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후 우울증까지 겹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80세의 이 씨는 달랐습니다. 그도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지나가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털어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친구들과 만나 웃고 가볍게 산책하며 기분을 전환했습니다. 덕분에 혈압도 정상이고 잠도 잘 잤습니다. 80세가 넘었지만 활력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김 씨처럼 속으로 삭히며 사는 사람과 이 씨처럼 털어내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스트레스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5번째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수면 부족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눈을 감고 자는 단순한 행위 같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과 뇌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그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터집니다. 불면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당 조절이 망가집니다. 특히 뇌는 수면 중에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속에 독소가 쌓여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는 물론이고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따라옵니다. 잠을 부족하게 자는 것은 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수면 부족은 암과도 직결됩니다. 미국 수면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수면 중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암세포가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며 잠을 희생하는 사람은 이미 몸속에서 암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20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심장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신체 기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피부까지 건강해집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뒤척이며 자는 것은 수면 부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을 방치하면 서서히 몸이 망가지면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잠은 죽어서도 잘 수 있다는 말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죽음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77세 윤 씨는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잠을 줄이는 것이 부지런한 삶이라고 믿었고 노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깊이 자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자꾸만 어지러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김 씨는 그깟 잠이 무슨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뇌졸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오랜 수면 부족이 혈관을 망가뜨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82세 이 씨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씩 숙면을 취했습니다. 덕분에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또래들이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그는 직접 장을 보고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같은 노년이지만 두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잠을 소홀히 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고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과 싸우며 힘겹게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만약 5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법입니다. 방심하면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 해외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억대야.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 예의도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런 말이 입에 붙었다면 지금 위험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도취의 세계입니다. 노년을 진짜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야 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자식의 성공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물론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지나쳐 도취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식의 성공만이 나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의 이름을 내 이름처럼 내세우며 자랑하고 다니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점점 초라해지고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은 처음에는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과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하고 나 자신도 거기에 빠져 허상 속에 살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의 중심은 온통 우리 애는 마리아로 시작되고 내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들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삶을 채워줄 것 같지만 결국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식의 성공에 도취되면 스스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으니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건 자식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닙니다. 자식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인 내 삶까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성취 없이 자식의 성공에 기대어 자부심을 느끼려 하면 정작 내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의 성공에 도취되면 나도 모르게 자식을 통해 살아가려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은근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자식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하고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면 허전하고 내 말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 속상해집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입니다. 자식이 잘 됐든 안 됐든 내가 즐겁게 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내 인생의 업적으로 삼고 거기에 기대어 살면 나중에 자식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내 행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성공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인생은 별개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빛나는 사람은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인생 경험이 많다는 착각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많다고 해서 그 경험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그것을 기준 삼아 남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과거의 방식이 현재에도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라는 말로 후배들을 훈계하고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다 보면 결국 주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다.